10페이지 일본의 침략과 국권 피탈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결정적으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러일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전까지 일본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이 둘이 충돌을 했거든. 거기서 일본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러일 전쟁 직전엔 당연히 일본과 러시아가 신경전을 벌였겠지. 용안포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용안포는 저기 북한에 있는 그 압록강 하구를 이야기해. 압록강 하류에 있는 용안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합니다. 조차라는 건 이전에 저령도 조차 사건이 독립협회 배울 때 나왔었지. 그때 저령도 조차 사건일 때도 러시아가 부산에 있는 저령도를 조차 요구했는데 그 땅을 빌려달라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1903년에는 용안포 사건이 더 뒤에 일어난 사건이지. 용안포 사건에서는 러시아가 이번에는 용안포라는 곳을 조차할 것을 요구하는 거지. 우리나라의 세력을 뻗치기 위해서. 당연히 신경전이 벌어졌을 것이고, 일본과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 교섭도 자기네들끼리 여러 회담을 하면서 교섭을 했지만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교섭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와 대립을 하는 와중에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였느냐. 영국과 동맹을 맺어버려요. 영국도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일본과 영국은 둘 다 러시아를 적대했기 때문에 둘의 이해관계가 맞았어. 그래서 동맹을 맺어버리는 거야. 1902년에 1차 영일동맹이라는 것은 이후에 2차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겠죠. 2차도 중요하게 우리는 배울 겁니다. 그럼 영일동맹의 내용을 보면은 참 웃겨. 영국은 청나라, 일본은 한국의 특수한 이익을 가졌으며, 청나라건 우리나라건 엄연히 독립국가인데 자기네들끼리 세력권을 정해버린 거지. 그리고 영국과 일본이 제3국의 침입을 받을 때, 여기서 말하는 3국은 영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독일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청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당연히 명백히 당시 일본이 러시아와 적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표적으로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옆에 있는 사진은 영일동맹을 상징하는 사진인데, 이 영국을 상징하는 여자와 일본을 상징하는 여자 밑에 꼬맹이, 한국과 중국이 꼬맹이 둘이 서 있지. 이게 영일동맹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러일 전쟁이 1904년에 발발하게 됩니다. 일본이 인천에, 그땐 제물포라고 불렀는데 제물포에 있던 제물포와 랴오둥반도, 예전에 삼국간섭 배울 때 배웠었지. 근데 그 삼국간섭으로 러시아가 일본에게 청나라한테 랴오둥반도를 뺏지 말라라고 압력을 넣은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 랴오둥반도에 있는 리순이라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를 자기네들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인천에 있던 러시아 함대와 리순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습 공격으로 러시아 함대는 큰 피해를 입었겠지. 자, 그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제국은 어떤 대응을 보였느냐. 중립을 선언해. 우리는 이 싸움에 안 껴들겠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03년 11월과 1904년 1월에 국외 중립을 선언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청나라 등이 이것을 승인합니다. 아, 그래, 니넨 중립이야. 하지만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은 이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인천에 군대를 상륙하고 우리나라에 강제로 한일 의정서를 강요합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우리나라에 또 상륙을 해서 조약을 맺는 거야. 한일 의정서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이건 뭐 을사조약이 아니고 한일 의정서라는 조약이 따로 있어. 그래서 러일 전쟁 기간 동안에 일본은 어차피 우리나라를 목표로 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침탈을 하게 돼. 여러 조약으로. 그래서 러일 전쟁 기간 동안에 맺었던 대표적인 조약이 한일 의정서와 1차 한일 협약인데, 한일 의정서는 아까 봤었지.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사적 요충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이 지금 현재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조약을 맺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전에 분명히 중립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는 거지. 1차 한일협약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고문을 추천해서 무조건 임명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한 나라의 재정정책과 외교정책을 다른 나라가 좌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간섭이 되겠지. 근데 일본이 그렇게 해버린 거지. 말이 고문이지 이것은 간섭이지. 그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를 간섭한 나라들은 재정고문은 꼭 온단 말이야. 청나라가 멜렌도르프를 보냈고 뭐 러시아 뭐 일본 다 보낸단 말이지. 그래서 고문의 의견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정정책과 외교정책이 좌우가 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자, 일본은 결국 러시아와의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싸웠는데 승자가 일본이 됐으니 우리나라는 일본이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겠지. 그리고 열강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모두 승인하게 돼. 일본이 1905년 3월에 봉천에서 큰 육지전을 벌였는데 여기서 일본 육군이 근소하게 우위에 섰어. 그리고 1905년 5월에 동해해전, 쓰시마 해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일본 함대가 러시아 함대에게 대승을 거둬서 일본이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된다.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 수행이 어려웠고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을 끝내게 되지. 그래서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모두 한국은 일본 거라는 걸 승인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는 걸 맺어서, 밀약이라는 건 비밀 조약을 맺었다는 거야. 한국의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을 하게 돼. 미국이 일본에게 인정을 한 거야. 한국은 니네 거야. 1905년 7월에. 영국은 2차 영일동맹을 맺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다는 걸 또 인정하게 되지.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러일 전쟁을 끝내는 포츠머스 조약에서 러일 전쟁이 끝내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걸 또 인정하게 되는 거죠. 1905년 7월, 8월, 9월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일본은 미국, 영국, 러시아 같은 열강에게 한국 지배권을 승인받은 다음에 을사조약을 맺게 되지. 아까 9월까지, 그치? 7월, 8월, 9월에 맺고 11월에 우리나라와 을사조약을 맺게 되는 거야. 늑약이라고도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늑약이라고 적혀있지. 조약과 늑약의 차이는 뭐냐? 늑약이라는 건 강제로 맺었다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야. 자, 포츠머스 조약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의 보호조약 체계를 강요하고 결국 궁궐을 군대로 포위하고 을사오적을 내세워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의 늑약 조약을 맺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을 을사오적이라고 부르지. 거기에 멤버가 뭐 이완용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을사늑약의 발효를 선언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을사오적이지. 이지용, 이근택, 유명한 이완용, 권중현, 박재순 이 5사람이 을사늑약을 통과하는 데 역할을 했던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을사오적이야. 을사조약의 내용은 어떠냐면 외교권을 박탈했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 한성에 있었던 각국 공사관이 폐쇄가 되고 외국 주재 한국 공사는 모두 소환돼. 이제 외교권이 없는 나라니까. 통감부를 설치해서 우리나라의 외교와 내정을 간섭한다. 초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나중에 안중근 의사에게 총으로 살해당한 이토 히로부미가 오지. 뒤에 사진에 있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이 불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조약이라고 안 하고 늑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그러냐? 3가지 이유가 있대. 조약이 아니고 협약이다. 외교권 같은 중요한 것을 넘길 때는 조약으로 해야 되는데 협약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다. 2번째, 고종은 위임과 비준이 없다. 고종이 이걸 승인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제국을 배울 때 배웠지만
당시도 대한제국이었기 때문에 당시 황제는 외교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대한국 국제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었잖아. 그런데 고종이 위임도 안 하고 비준도 안 하고 하여튼 도장 안 찍었다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 이게 결정적이지. 강제로 체결됐기 때문에. 이 강제 협박으로 체결된 건데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된 조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교과서에는 일사늑약이라고 합니다. 뭐 조약, 늑약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일사늑약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 고종은 미국에 헐버트라는 사람을 특사로 파견해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허소한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보면은 거중조정이라고 해서 두 나라가 다툼이 일어나면 미국이 말려준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 그걸 믿고 보냈는데 아까 우리는 봤듯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으로 이미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응은 안 좋았겠지. 자, 그리고 1907년에 헤이그라는 도시,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만국 평화회의라는 아주 큰 국제회의가 열렸어. 여기에 특사를 파견해서 일사늑약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와 그리고 전 세계 열강의 무관심으로, 당연히 무관심했겠지, 일본에게 다 승인을 해버렸으니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옆에 사진은 이 헤이그에 보낸 특사 3명, 이준, 이상설, 이위종, 요 세 사람의 사진입니다. 이준 열사는 이 활동을 하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지, 자결하신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이 헤이그 특사 사건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고 강제 퇴위를 시킨 다음에 새로운 조약을 또 맺게 돼. 한일 신협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여기 핵심 내용은 군대를 해산시켰다는 건데 한번 봅시다.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일 신협약이라는 새로운 조약을 맺게 돼. 아까 말했던 정미조약이라고도 불러. 정미 7조약, 뭐 정미조약. 왜냐하면 1907년이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일 신협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 총감이 추천한 일본인 차관이 주 관청의 실권을 장악한다. 그전엔 고문을 파견해서 간섭을 했다면 이제 아예 관청에 장관 밑에 차관이 있잖아. 차관을 일본인으로 내세워버리는 거야. 그럼 더 강하게 내정 간섭을 하겠지. 외부에서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을 했는데 이제는 내부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수각서로 아까 말했듯 군대 해산까지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대한제국 시절에 시위대, 진위대, 친위대 이런 거 만들어서 군사력 기껏 강화시켜놨는데 군대를 해산시켜서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최종 목표는 뭐겠어? 식민지로 만드는 거겠지. 그리고 이후에 일본은 계속 우리나라의 국가로서의 권한을 계속 박탈하게 돼. 사법권을 박탈한다. 1909년 7월에 기후각서로 사법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을 재판을 일본인 재판관이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경찰도 없어져. 1910년 6월에 한일 약정각서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 경찰은 사라지고 일본 헌병이 우리나라 경찰 노릇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 1910년 8월 22일에 한일 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권이 이미 껍데기만 남아있었지. 외교권도 없어, 뭐 차관은 다 일본인이야, 군대도 없어, 경찰도 없어, 사법권도 없어.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있던 주권조차, 우리나라의 이름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한일 병합조약도 제대로 된 조약이 아니라고 해. 일단 국가의 대표라고 있는 순종이 비준이었고 도장은 찍었지만 도장만 가지고는 요건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강제로 체결했기 때문에, 그지? 강제로 체결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약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요 지금 교과서 112쪽부터 113쪽까지의 국권 강탈 과정이 나와 있지. 그치?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고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한 가지 빼먹고 얘기를 안 한 게 있었네. 이 111페이지의 사료로 보는 역사를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일 병합을 맺기 직전에 여러 가지 악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들을 한 것들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자면 뭐 신문지법, 보안법, 학회령, 출판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작업들이 1920년 전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법이 만들어진 연도를 보면 1907년, 1908년, 1909년 이러는데 식민지배 직전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했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작업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먼저 신문지법을 보면 당연히 신문지법은 여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뭐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소를 괴랑케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행을 정지 혹은 금지시킬 수 있다. 근데 어떨 때 금지를 했겠어? 이 법을 이용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의 사전 작업을 반대할 때, 일본의 우리나라 지배를 반대할 때 그것을 반대하는 신문을 폐간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겠지. 보안법도 마찬가지야. 경찰관은 집회 또는 다중의 군중 또는 군집을 제한,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결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결사란 건 조직을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일본의 우리나라 지배를 반대하는 조직이나 운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탄압하고 해산시킬 수 있는 법령이라는 거지. 그것을 보안법이라고 불러. 학회령도 마찬가지야. 학회는 일종의 학문 단체인데 그 학문 단체가 당연히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 일본으로 식민 지배가 되어가는 상황이니까 그걸 반대할 수도 있겠지. 그런 경우에 인가를 취소하고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야. 출판법도 마찬가지지. 출판한 도서나 문서나 도서의 발매 또는 배포를 금한다. 책을 써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반대할 수 있겠지. 그것조차 제약을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식문지법, 보안법, 학회령, 출판법 모두 일제강점기 이전에 만들어진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만든 악법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